지금 시장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금리가 아니야. 오늘 밤 파월이 단 하나의 표에 점을 찍는 순간 시장이 뒤집힐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우리 계좌를 갈라놓을 수도 있거든. 중동 전쟁 17일째, 유가 114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이 상태에서 파월이 자기 마지막 점도표를 찍어. 근데 이게 단순한 금리 발표가 아니야. 뒤에 훨씬 더 큰 게 깔려 있어. 내가 오늘 진짜 봐야 할 포인트 전부 가져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자. 자, 먼저 지금이 얼마나 미친 타이밍인지부터 정리하자.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은 즉각 중동 9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었지. 그리고 3월 1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34%가 한순간에 막혀버린 거야. 원래 하루에 2천만 배럴씩 쏟아져 나오던 원유가 우회로로 겨우 260만 배럴만 빠져나가. 하루에 1740만 배럴, 전 세계 공급량의 17%가 그냥 증발한 거야. 솔직히 이 숫자 처음 봤을 때 나도 좀 놀랐어. 17%면 거의 5분의 1이 날아간 건데 이 정도 규모의 공급 차질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처음이야. 국제에너지기구는 이걸 역사상 최악의 원유 공급 차질이라고 불렀어. 브렌트유가 배럴당 103달러를 넘기고 WTI가 114달러까지 갔지. 골드만삭스는 봉쇄가 안 풀리면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일부에서는 200달러 시나리오까지 꺼내고 있어. 근데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게 따로 있어. 유가 자체가 아니야. 이 거대한 에너지 재앙을 바로 오늘 파월이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한다는 거야. 그것도 사실상 자기 마지막 분기 회의에서. 파월 임기가 5월 15일에 끝나거든. 남은 FOMC가 이번 3월이랑 5월 두 번인데 점도표와 경제 전망이 같이 나오는 분기 회의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5월에는 점도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오늘 파월이 찍는 점 하나가 그냥 점이 아닌 거야. 임기 마지막에 세상에 남기는 경고장이야.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어차피 금리 동결 99.8% 확률인데 뭘 그렇게 난리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결과가 뻔한데 왜 시장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까? 진짜 폭탄은 금리 결정에 있는 게 아니거든. 점도표에 숨어 있어. 점도표가 뭐냐면 FOMC 위원 19명이 각자 올해 금리가 이 수준이어야 한다. 는 자기 생각을 점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야. 1년에 딱 4번, 분기회의 때만 나오기 때문에 희소성이 엄청나.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축구 중계를 생각해봐. 경기 전에 해설가가 오늘 우리 팀 3대 0으로 압승합니다. 했어. 근데 전반전 보더니 갑자기 이거 1대 0도 어렵겠는데요 라고 말을 바꿔버린 거야. 팬들은 완전 패닉이지. 점도표가 딱 그거야. 연준 위원들의 금리 예측이 바뀌면 시장의 돈줄이 바뀌고 그게 곧 주가 폭등이나 폭락으로 직결되는 거야. 지난 12월 점도표를 보자. 의원 19명 중 12명이 올해 금리를 최소 한 번 이상 내려야 한다고 점을 찍었어. 동결은 4명, 인상은 3명. 점이 아래쪽으로 쏠려 있었으니까 시장은 올해는 무조건 금리 내린다 하면서 축제 분위기였어. 근데 이게 석 달 만에 완전히 뒤집혔어. 12월 이후에 뭐가 터졌냐면 중동 전쟁, 브렌트유 한 달 만에 40% 폭등, 미국 2월 물가 지표 예상 초과, 거기에 트럼프의 15% 글로벌 관세까지. 인플레이션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시장을 뒤덮은 거야. 숫자를 보면 더 선명해. 3월 13일 기준금리, 동결 확률 99.8%, 일주일 전에는 96.5%였어. 근데 이건 좀 무섭거든. 금리 인하 확률이 사라졌어. 한 달 전에 9.2%였던 인하 전망이 증발했고 오히려 인상 확률이 0.2%로 찍혔어. JP모건은 아예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1회에서 0회로 지워버렸지. 지금 상상해봐. 이 상태에서 오늘 새 점도표가 나와. 아래쪽에 찍혀있던 점들이 대거 위로 올라온다면, 올해 인하는 없다를 넘어서 다시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쪽으로 점이 이동한다면, 이게 지금 시장이 가장 떨고 있는 시나리오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소름 돋는 건 아직 안 말했어. 파월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진짜 신호는 금리 결정에 있는 게 아니야. 경제 전망 요약, SEP에 있어. 연준은 분기마다 점도표랑 같이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전망치를 업데이트해서 발표해. 지난 12월에 뭐라고 했냐면 2026년 성장률 2.3%, 물가 2.4%로 잡았어. 성장은 좋고 물가는 잡히니까 금리 내려도 되겠다는 꽤 낙관적인 그림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이 숫자판이 뒤집힐 수 있어. 이번 회의는 트럼프의 15% 글로벌 관세랑 이란 전쟁 유가 폭등이 동시에 반영되는 첫 번째 자리야. 1월 회의 때는 전쟁 전이었으니까. 연준이 이 전쟁의 충격을 공식 문서에 박아넣는 첫 무대인 거야. 만약 연준이 GDP 성장률은 확 낮추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훌쩍 올린다면 이건 진짜 의외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식 선언이나 다름없어. 경제는 쪼그라드는데 물가만 치솟는 최악의 조합. 한여름 폭염에 에어컨을 당장 켜야 하는데 전기가 딱 끊긴 거야. 더워 죽겠는 건 아는데 방법이 없는 상황.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무섭고 올리자니 경기가 박살나고 연준이 딱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야. 한국은행 황관일 위원도 최근 중동 분쟁으로 대외 환경이 급변했고
전망이 안개속이라고 직접 언급했어. 딜로이트도 글로벌 리뷰에서 이란 전쟁과 에너지 위기를 정면으로 다뤘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야. 오늘 밤 연준 발표 이후 세 가지 가능한 그림. 첫 번째, 가장 좋은 시나리오.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유가 상승을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라고 규정해. 점도표에서 인하 횟수가 1회 유지되거나 오히려 2회로 늘어. 시장은 연준이 아직 인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라고 읽거든. 이러면 코스피와 코스닥에 안도 랠리가 올 수 있어.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와 기술주가 반등하고 환율도 1470원 아래로 내려올 여지가 생겨. 2024년 9월에 비컨 나왔을 때 SK하이닉스가 한 달 만에 42% 올랐거든.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 있어. 거기에 중동 휴전 협상까지 진전되면 유가에서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올해 가장 강력한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지. 두 번째, 가장 가능성 높은 중립 시나리오. 동결은 하는데 파월이 유가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강하게 강조하는 거야. 점도표는 1회 인하로 유지되지만 SEP에서 성장률은 낮추고 인플레이션은 올려. 파월이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방향 없는 발언으로 끝나는 시나리오. 이러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요동치다가 방향을 못 잡아. 2026년 1월 FOMC 때도 동결이 나왔는데 48시간 동안 코스피가 왔다 갔다 흔들렸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가 하락보다 1000배만 배 더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야.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대응이라도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세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 이건 솔직히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데.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점이 사라지고 인상 의견이 늘어나는 거야. 파월이 관세와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언급한다면 채권 금리 폭등, 달러 강세, 코스피 급락, 환율이 지금 1,500원 근처인데 이 신호가 나오면 1,500원을 다시 뚫을 가능성이 높아. 3월 4일에 하루 만에 12% 폭락한 적이 있잖아. 최악의 시나리오면 그때랑 비슷한 충격파가 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캐비넛이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 사실 이게 오늘 FOMC보다 더 긴 그림에서는 훨씬 중요할 수도 있거든. 백악관이 1월 30일에 케빈 허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공식 지명했어. 상원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이고 파월 임기 만료인 5월 15일 전에 새 의장이 취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케빈 허시가 누구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일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직접 다뤄본 사람이야. 쿠팡 주식만 130억 원어치 들고 있는 월가 출신이야. 이건 나도 좀 의외였는데 시장의 의견이 이 사람 앞에서 완전히 갈려. 하락을 보는 쪽은 워시는 매파적 성향이라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다고 경고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더 높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반대로 상승을 보는 쪽은 완전 반대 논리를 펴. 시장이 고금리보다 1000배 더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거거든. 파월 시절에 몇 년 동안 징글징글하게 발목을 잡아온 인플레이션 꼬리를 원칙주의자인 워시가 등판해서 깔끔하게 쳐내버리면 시장은 오히려 드디어 인플레 악몽이 끝났다 하면서 억눌렸던 상승장이 터질 수 있다는 논리야. 이거 진짜 양쪽 다 말이 되는 게 좀 무섭지 않아? 그래서 오늘 파월이 남기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야. 단순히 오늘 금리 방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워시 시대의 출발선을 깔아주는 거거든. 파월이 아직 인하 여지가 있다는 신호를 남기면 워시는 최소한 그 안전망 위에서 출발해. 반대로 파월이 인플레이션 먼저를 강하게 못 박으면 워시는 그 위에서 더 세게 밀어붙일 명분이 생기는 거야. 파월이 오늘 찍는 마지막 점 하나가 앞으로 몇 년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밤 FOMC 볼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점의 개수. 12월에 19개 중 12개가 인하 쪽이었어. 이 12개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핵심이야.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지면 시장은 패닉에 빠질 거야. 과반수가 남아있으면 안도 랠리가 터질 수 있어. 두 번째, 파월이 유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하는지 지속적 위험이라고 하는지. 이 단어 하나에 시장의 운명이 갈려. 일시적이면 금리 인하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지속적 위험이면 고금리 터널이 훨씬 길어진다는 신호야. 세 번째, SEP에서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 GDP는 낮추면서 인플레이션은 올린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의 공식 인정이야. 이 그림이 나오면 단기 흔들림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꺾이는 거니까 비중 조절을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야.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점도표와 성명서가 먼저 나오고 3시 30분부터 파월 기자회견이야. 4시쯤 기자회견이 끝나면서 진짜 큰 자금들이 방향을 잡기 시작할 거야. 정리하자. 월가의 전설 존 템플턴은 이렇게 말했어. 강세장은 극도의 비관 속에서 태어난다. 전쟁, 유가 폭등, 연준의 딜레마까지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이 캄캄한 한가운데가 오히려 다음 상승장의 진짜 출발점일 수도 있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 시장은 먼저 바닥을 치고 반등했어. 시장은 현실의 고통보다 미래를 항상 먼저 반영하거든. 코스피가 5,000배까지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5,500으로 8% 반등한 게 벌써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일 수도 있어. 골드만삭스가 폭락 한가운데서 코스피 목표가를 6,400에서 7,000으로 올린 것도 같은 논리야. 연준의 긴 금리 동결은 스프링을 발로 세게 짓밟은 거랑 같아. 억눌린 시간이 길수록 나중에 튀어오를 때 훨씬 무섭게 터지거든. 공포에 질려서 다 던지지도 마.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버티지도 마. 차갑게 데이터만 보고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를 하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는 FOMC 결과 나온 뒤에 점도표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코스피가 어디로 향하는지 후속 분석 가져올 거니까 놓치기 싫으면 구독 눌러놓고 기다려.